유진은 어릴 때부터 외국어에 유난히 관심이 많았다. 영어 단어 하나를 외우면 입가에 미소가 번졌고 프랑스어 문장을 따라하면 괜히 어른이 된 기분이 들곤 했다. 그런 유진에게 한글은 너무 쉽고 너무 단순하고 너무 당연한 존재였다.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한글을 깨우쳤다는 게 자랑이긴 했지만 사실 그는 그걸 크게 대단하게 생각하진 않았다. 모양도 단순하고 발음도 다 들리는 대로 쓰잖아. 그게 뭐가 어려워? 유진은 종종 그렇게 말했다. 친구들이 한글날에 자랑스럽게 손글씨로 훈민정음을 따라 쓰거나 세종대왕에 대해 발표하는 걸 보면 그녀는 내심 피식 웃고는 했다. 글자 좀 만든 거지 뭐. 그걸로 뭘 그렇게 호들갑이지? 그게 유진의 솔직한 심정이었다. 그런 유진은 대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외국어 공부에 빠져들었다. 교양 수업으로 고른 일본어와 중국어는 물론 독학으로 스페인어와 독일어까지 공부하기 시작했다. 다양한 언어를 접할수록 그녀는 스스로가 언어의 귀재가 되어가는 것 같았다. 어휘수가 늘어날수록 자존감도 함께 상승했다. 진짜 언어는 이거지. 얘네는 억양도 있고 문법 구조도 고급지고 문화가 살아있잖아.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다. 반면 한글은 점점 촌스럽고 낡은 유산처럼 느껴졌다. 한국어 특유의 높임말 체계나 주어 마이너스 목적어 마이너스 서술어의 어순 구조는 그녀에게 불필요하게 번거롭고 시대에 뒤처진 문법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 무렵 유진은 SNS에도 이런 글을 올리곤 했다. 한글, 과연 세계적 기준에서 우수한 문자일까? 그냥 자국민이 쓰기에 적당한 정도 아님? 이 말에 몇몇 팔로워들이 반발했지만 유진은 오히려 그런 반응을 보며 속으로 웃었다. 와, 이런 반응이야말로 애국심에 빠진 편협한 사고 아닌가? 유진은 자신이 더 넓은 세계를 보고 있다고 믿었다. 그는 더 이상 한글에 자부심을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국제 무대에서 통용되는 영어와 유럽 언어들만이 진짜 언어의 정점처럼 보였다. 한국어를 포함한 자국 언어는 결국 로컬 언어일 뿐이라는 생각은 점점 확고해졌다. 그런 유진에게 한글은 위대하다는 말은 그저 교과서 속 미화된 표현처럼 느껴졌다. 오히려 그는 그 말에 의문을 품었다. 과연 위대한 문자가 이토록 단순하고 촌스러울 수 있을까? 그의 마음속엔 늘 이런 반문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한글은 너무 쉽게 배워져서, 너무 빨리 읽혀서, 너무 평범해서 오히려 특별할 수 없다고 느꼈다. 진짜 위대한 건 어렵고 복잡해서 연구할 가치가 있는 것들 아닌가? 유진의 시선에서 한글은 그저 기본값일 뿐이었다. 유진이 본격적으로 언어에 대한 갈증을 느낀 건 유럽 배낭여행을 다녀오고 난 직후였다. 낯선 도시에서 현지인들과 교감하고 간단한 표현만으로 마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시간들은 유진에게 언어란 곧 문화의 거울이라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게 해주었다. 특히 독일에서 만난 교환학생 친구가 언어는 철학을 담는 도구야. 독일어처럼 단어 하나에도 깊은 사유가 담긴 언어가 진짜야라고 말했을 때 유진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은 마치 정답처럼 들렸다. 그에 비해 한국어는 너무도 감정에 치우쳐 있고 체계적이지 않으며 글로벌한 철학이나 논리를 담기엔 빈약해 보였다. 그 후 유진은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파리로 1년간 유학을 떠나게 된다. 프랑스어를 정식으로 배우며 그녀는 그 언어 속에 담긴 라틴 문화의 우아함과 논리성에 감탄하게 된다. 프랑스어는 발음 하나하나가 예술이야. 유진은 어느 날 동기들에게 자랑하듯 말했다. 그런데 한글은 그냥 기계적인 조합이잖아. 의미도 음도 다 규칙대로 조립한 거고 감정도 깊이도 부족해. 그 말을 듣던 동기 하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넌 한국어가 별로라고 생각해? 유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응, 솔직히 말하면 그래. 그냥 우리만 쓰는 기능적으론 편하지만 철학이나 미학적 깊이는 없는 언어라고 생각해.
이후로 유진은 의식적으로 한국어 사용을 줄이기 시작했다. 프랑스에서 유학생들과 어울릴 때도 영어와 불어만 사용했고 한국인들과 대화할 때도 종종 외국어를 섞어 말하곤 했다. 그렇게 해야만 자신이 더 세련되고 지적인 사람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는 한글을 점점 내가 벗어야 할 껍질로 보기 시작했다. 대학 과제나 일기장도 종종 영어로 작성했고 프랑스인 교수에게는 한글은 규칙이 너무 간단해서 표현력이 제한적이라는 말까지 했다. 그 말을 듣고도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유진은 어딘가 모르게 공허한 기분이 들었다. 그러던 중 유진은 프랑스의 한 언어학 세미나에 참가하게 된다. 세계 각국의 문자 체계를 분석하고 언어가 문화와 어떤 방식으로 결합하는지를 다루는 자리였다. 발표자들은 로마자, 아랍 문자, 키릴 문자, 한자 등을 조목조목 설명하며 각각의 장단점을 분석했다. 그런데 정작 한글에 대한 부분이 나오자 발표자는 짧게 한국의 문자로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인공문자다. 너무 규칙적이고 과학적이어서 창의성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있다고 말했다. 아무도 그 설명에 반박하지 않았다. 유진은 어딘가 불편한 감정을 느끼면서도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외국 전문가도 그렇게 보네. 한글은 그냥 기계적인 도구일 뿐이야. 그 순간 유진은 확신했다. 자신은 더 이상 한국어라는 울타리 안에 갇혀 살 필요가 없다고. 하지만 유진은 몰랐다. 바로 그 세미나를 기점으로 그녀의 언어에 대한 시각이 완전히 뒤집히게 될 계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그녀는 아직 한글이 단순한 문자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닌 존재임을 경험해보지 못한 채 그저 세계적 기준이라는 틀 속에 자신의 언어를 가두고 있었던 것이다. 세미나 이후 몇 달이 지나 유진은 프랑스의 한 문화 교류 행사에 초대받게 된다. 이번에는 각국의 문자와 언어를 직접 전시하고 소개하는 자리였다. 유진은 처음에 큰 기대 없이 행사장에 들렀다. 익숙한 알파벳 전시를 지나치고 그림 같은 아랍어 캘리그래피 앞에서 잠시 발길을 멈췄다. 그러다 어느 구석에 작게 마련된 한국어와 한글이라는 코너를 발견하게 되었다. 낯익은 이름이었다. 그러나 그 순간 무언가 다른 기운이 감돌았다. 조명 아래 반드시 전시된 훈민정음 해례본의 복사본. 그리고 그 아래 백성을 위한 문자, 소리의 원리를 담다라는 설명이 적혀 있었다. 처음엔 누가 봐도 너무 홍보용 문구잖아라고 생각했지만 유진은 무심코 그 옆에 비치된 자료집을 한 장 넘겨봤다. 한글의 자음은 발성기관의 모양을 본떴으며 모음은 하늘, 땅을, 사람 위의 삼재를 상징한다. 그 짧은 문장을 읽는 순간 유진은 알 수 없는 감정에 사로잡혔다. 설마 그런 철학이 있었단 말이야? 그는 처음으로 한글이 단순히 기계적으로 조립된 문자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이후 그는 며칠간 문헌을 뒤져가며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를 탐구하기 시작했다. 자음이 사람의 입모양과 발성기관의 움직임을 바탕으로 설계되었다는 사실, 모음이 단순히 소리를 내기 위한 기호가 아니라 우주의 이치를 품고 있다는 철학,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백성이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도록 만든 문자라는 세종대왕의 깊은 뜻. 그 하나하나가 유진에게 충격처럼 다가왔다. 이건 그냥 문자가 아니야. 하나의 철학이야. 언어학, 음성학, 미학, 윤리, 심지어 정치적 혁신까지 다 담겨 있어. 유진은 멈추지 않았다. 파리 7대학 도서관에서 한국 문자학에 대한 석사 논문을 쓰기 시작했고 파리 언어학회에 한글의 언어학적 정교함과 철학성이라는 주제로 논문을 제출했다. 발표 당일 프랑스어로 조심스럽게 발표를 시작하던 유진은 순간 멈췄다. 이건 그냥 한글로 말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한 그는 훈민정음의 서문을 또박또박 낭독했다. 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문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여. 청중들은 그 소리를 들으며 놀랍게도 귀를 기울였다. 아무것도 모르는 언어였지만 그 말 속에 담긴 리듬과 운율, 단어와 단어 사이의 절묘한 간격이 묘하게 그들의 감성을 건드렸다. 행사가 끝난 후
한 노교수가 유진에게 다가왔다. 오늘 들은 어떤 언어보다 당신이 낭독한 그 문장이 가장 깊게 가슴에 닿았소. 그게 바로 한글의 힘 아닐까요? 그 말에 유진은 말문이 막혔다. 단순히 쉬운 문자라고만 여겼던 그 언어가 지금 이 순간 누군가의 가슴을 울리고 있었던 것이다. 철학적 깊이, 예술적 미감, 실용성과 과학성, 그리고 감성까지 한글은 결코 단순한 조립식 문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민중을 위한 사랑의 문자이자 언어로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이상을 실현한 위대한 체계였다. 유진은 머릿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다.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놓치고 있었던 거지? 프랑스어와 영어, 독일어, 라틴어를 찬양하며 한국어를 등한시했던 수많은 순간들이 부끄럽게 떠올랐다. 정작 그는 자신이 가장 먼저 배운 언어, 유년 시절 꿈을 꾸고 엄마의 품에서 노래를 들었던 그 언어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체계였음을 이제야 깨달은 것이다. 파리에서의 마지막 겨울. 유진은 루브르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혼자 노트북을 열고 있었다. 눈 내리는 창가 옆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옆에 두고 그녀는 자신의 논문 마지막 문장을 쓰고 있었다. 논문 제목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한글, 가장 작지만 가장 위대한 문자에 대하여. 이 문장을 쓴 순간 유진은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다. 모든 문장이 마침표로 끝났지만 마음은 아직 말하지 못한 이야기들로 가득했다. 그는 프랑스에서의 생활 중 가장 큰 깨달음을 얻었고 자신이 수년간 외면해왔던 모국어에 대한 무한한 존경심을 품게 되었다. 이제 그는 알 수 있었다. 왜 엄마가 어릴 적 동화책을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읽어주며 이 글자들이 내 마음이 될 거야 라고 말했는지, 왜 초등학교 1학년 담임 선생님이 자음모음 조합을 가르칠 때 유난히 밝은 표정이었는지, 왜 군더더기 없는 문체의 공무원 서류부터 시인의 감성을 담은 시까지 그 모든 것이 단 하나의 문자로 가능했는지를. 귀국을 앞두고 유진은 한국어 교육원에 편지를 썼다. 저는 이제 제 삶을 이 위대한 문자의 가치를 알리는 일에 바치고 싶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돌아왔다. 한국에. 그러나 이번엔 떠날 때와는 달랐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아는 사람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한국에 도착하자 그는 한 시골 초등학교에서 세계 문자 이야기라는 강연을 시작했다. 아이들 앞에서 다양한 나라의 문자를 보여주며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문자보다도 우리는 정말 특별한 문자를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쓰는 한글은 바로 여러분처럼 누구나 쓸 수 있게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다. 그 순간 유진은 자신이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을 확신했다. 어린 시절 그가 몰랐던 한글의 힘을 지금의 아이들에게 전하는 것. 그건 단순한 교육이 아니었다. 그건 한 사람의 인생을 다시 바로 잡아준 고마움에 대한 진심 어린 보답이었다. 그리고 어느 날 유진은 초등학생들이 쓴 편지를 한 장 한 장 받아보게 되었다. 한글이 자랑스러워요. 이제 한글로 시를 써볼래요. 선생님처럼 한글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짧은 문장 속에서 그녀는 한글이 여전히 사람들의 삶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음을 느꼈다. 한글은 박물관 속 고문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누군가의 손끝에서 꿈을 꾸는 생생한 언어였다. 그날 밤 유진은 조용히 다이어리에 이렇게 적었다. 프랑스에서 찾은 것은 외국어가 아니었다. 진짜 나를 만나게 한 건 내가 가장 먼저 배웠던,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단 하나의 언어 한글이었다. 그는 다시 한글로 꿈을 꾸기 시작했다. 언어학자이자 교육자로 동시에 한 사람의 딸, 제자, 동화 속 주인공이 되어 세상 어떤 언어보다 가슴 깊이 스며드는 그 소리로 가나다라 그 짧은 시작에서부터 다시 삶을 써 내려가기 시작한 것이다.